피터 린치는 발품을 파는 투자를 강조를 했는데요. 쉽게 말하면 실생활에서 돌아다니면서 투자할 종목을 선택을 했던 겁니다. 직접 관심 있는 기업을 방문을 했고요. 직접 도넛을 먹어보고 맛있고 잘 팔리는 것을 확인하고 샀고요. 자기 와이프가 스타킹을 계속 사 입는 걸 보고 그 스타킹 업체를 투자를 해서 대박이 났던, 그러니까 한마디로 발품을 팔아서 직접 기업을 발굴해내는 그런 기법이고요. 잘 나가는 기업에 투자를 해라는 겁니다. 예, 못 나가는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잘 나가는 기업에 투자를 해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마인드가 정말 중요합니다. 예, 단기적인 시세에 너무 연연하다 보면요, 정말 50% 100% 주는 기업들을 놓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예, 그래서 기업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신고가 종목은 투자를 하셔야 되고요. 주식은 과학이 아니라 예술이다. 그건 무슨 뜻이냐면 많은 투자 대가들이 자기만의 기법으로 성공했다고는 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무조건 공식처럼 받아들여가지고, 수학 공식처럼 받아들여가지고 그걸 그대로 적용하다가는 현재 주시장에서는 그게 잘 맞아떨어지지 않습니다. 네, 레전드 얘기 듣는데 유성치 운용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또 코스닥이 추세로 이탈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서요. 이럴수록 또 레전드의 해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어떤 이야기 들려주실 건가요? 네, 시장 이야기 조금 해드리고요. 지금 5월장이 지금 최근 한 5년 동안 보면 우리 시장에서 5월장이 상당히 좋지가 않았습니다. 항상 좀 극심한 변동성이 일어나면서 급락하는, 글로벌 증시에서 급락하는 구간들이 많았는데요. 지난 주말에도 보면 미국 시장이 막 급락했다, 급등했다 막 반복을 하고 있고, 유럽 증시도 최근에 이제 그리스 문제 때문에 상당히 좀 진통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시장에서도 그동안 든든하게 매수해줬던 외국인들이 매수 강도가 현격히 떨어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투신을 중심으로 한 기관들의 매물을 받아낼 세력들이 없어지니까 지수가 변동성이 심해지고 있고, 코타 시장 같은 경우도 너무 지나치게 가을권에 진입을 했다가 내추럴 엔터텍 사태가 일어나면서 전체적으로 심리적으로 또 좀 무너지는 그런 양상이 전개되면서 거품 논란까지 일어나고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이럴 때 이제 우리가 조금 중심을 잡고 매매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예전처럼 우리가 무조건 주도군 위주로 해서 주식 100%를 투자하기에는 약간 부담스러운 자리다. 하지만 지금 시점이 그렇다면 한 줄도 막 급락하고 있고 외국인들이 정말 떠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외국인들이 지금 시점에 다시 돌아올 것인가, 아니면 계속해서 지금 매도 전환하지는 않고 있지만 대량 매도로 전환해서 빠져나갈 것인가의 문제이거든요. 시장은 분명히 상당한 속도를 냈습니다. 그래서 조정은 당연한 것이고, 그렇다면 외국인들이 매수 강도가 현격히 떨어지니까 쉬어가지만 가격 조정은, 기간 조정을 5월달 중으로 거친 다음에 재차 또 새로운 주도군들이 나타나면서 또 움직일 수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런 맥락에서 먼저 시장에 대해서 제가 좀 한 말씀을 드리자면, 지난주에 제가 삼성전자 꺾였기 때문에 당분간 시장은 조금 어려울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기본적인 생각은 그대로입니다. 시장은 쉬어가는 구간이 분명히 들어와야 되고요. 그렇게 잘 또 쉬어가야지 그 다음에 이보 전진을 이보 전진을 일본 후퇴의 과정으로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쉬지 않고 계속 가는 시장은 없어요. 아무리 대세 상승이든 실적 장이든 유동성 장이든 간에. 그렇기 때문에 쉬는데, 문제는 외국인들이 다시 올 것이냐 아니면 빠져나갈 것이냐의 문제인 거죠. 제가 현재로서 판단했을 때는 외국인들은 떠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시적으로 최근에 오랜 한 줄의 급락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피해를 보는 업종 중심으로 해서 외국인들 좀 팔고는 있지만, 제 판단에서는 지금 같은 구간에서 외국인들이 바로 떠날 거냐, 그러니까 미국 시장부터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보면, 미국은 지난번 FOMC 때, 지난주 FOMC 때 내용을 보면요, 딱 이거예요. 지금 미국의 인플레이션율이요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네. 네. 허용할 수 있는 수치가 2% 정도로 지금은 산정을 하고 있어요. 근데 1%밖에 안 돼요. 유가가 싼 것도 이유가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인플레이션율을 인플레를 일으키려고 하고 있지만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바로 금리 인상에 들어갈까요? 네, 저는 그럴 확률은 상당히 떨어진다 보고 있고요. GDP 성장률도 예상치보다 크게 하회했어요. 네, 그죠? 게다가 고용률 같은 경우도 괜찮다고는 하지만, 실업률 같은 경우도 괜찮다고는 하지만, 고용 지표도 제 판단에서는 실제로 일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는 거죠. 네, 실제로 일하는 사람은.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언급을 했던 거거든요. 그러면 미국도 제 판단에서는 실업률하고 지금의 GDP 성장률, 그리고 인플레이션율을 감안해 봤을 때는 쉽지가 않다. 9월 달까지도 제가 볼 때는 9월 FOMC까지도 공격적으로 금리 인상할 가능성은 그다지 높지 않다 보고 있어요. 그렇게 보면 빨라야 제 판단에서는 한 12월 정도, 그 정도로 늦춰주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하더라도 상당히 제한적으로 금리 인상을 해 나갈 것이고, 그렇다면 충분히 정책적으로 우리나라는 대응이 가능할 것이고, 그리고 우리 시장은 한마디로 말해서 외국인들이 그동안 적극적으로 들어오지 않았었다. 그러니까 올해 들어서 이제 외국인들 좀 사긴 했지만 그 규모 자체가 다른 신흥국 대비해서는 여전히 매력적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기업들의 실적이 여기서 딱 좋아져 버리면 외국인들 유동성이 들어왔고 실적까지 받쳐주면 그때부터 강하게 가는 겁니다. 그러면 마의 구간인 2200선을 뚫어내려 갈 수 있는 것이죠. 네. 거기에서 약간의 이제 어머니 드는 부분은 좀 있긴 해요. 삼성전자도 좋아지고 있고, 뭐 하이닉스나 이런 기업들도 계속 선방해주고 있고, 최근에 힘이 강하고, 그죠? 그 다음에 최근에 산업재 쪽이나 자본재 쪽의 기업들도 작년 4분기를 기점으로 해서 차악의 상황은 지나가고 있고, 그래서 올해도 지금 1분기 실적 보니까 괜찮게 나오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실적이 좋아졌는데 매출 자체는 별로 안 늘고 있어요. 네. 마진은 좋아졌는데 매출 자체는 크게 안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정말 글로벌 경기가 회복되고 중국 경기가 회복돼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좋아진 거냐에 대해서는 의문을 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2분기 연속으로 실적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1분기 실적만 보고는 못 들어오는 거예요. 기관들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2분기 실적까지는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야지 그때 가서 아마 우리 시장이 실적 장세로 이어질지는 판단이 될 것이다. 하지만 그 전까지는 외국인들은 적극적으로 1분기처럼 들어오지도 못하겠지만 그렇다고 대량으로 팔고 가기도 어렵다. 왜? 미국이 당분간은 금리 인상을 하지 않는다면 미국 달러의 약세는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봐요. 그렇게 본다면 원화 강세는 추세적이다. 원화 강세로 계속 가는 상황에서 외국인들이 지금 시점에서 다 팔고 나간다.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성격이 다른 애들은 팔고 나갈 수 있겠지만 기본적인 베이스는 원화 강세 구간에서는요 가만 내버려 두는 겁니다. 채권이든 주식이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베이스로 당분간은 진행이 될 거다. 그렇게까지 빠져나가는 것은 없고 시장이 안정이 되면 또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는 것이 외국계 자금이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인 수급 상황은 나쁘지 않다 봐요. 왜? 기관들의 매물도 어느 정도는 이제는 나올 만큼 나왔거든요. 예전하고 비교해 봤을 때 2100포인트 이상에서 지금의 기관의 그 펀드 판매 물량은요 그다지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시장 자체는 지금은 5월달은 조금은 쉬어가는 것이 맞고 그 이후로는 재차 또 반격을 시도하는 시점이 올 건데 그 시점에서 저는 주도주가 변할 가능성이 높다 봅니다. 삼성전자가 쉬고 하이닉스가 최근에 치고 나가는 그런 흐름을 주목하신다면 기관과 외국인들 수급도 변할 가능성이 높고요. 차기 주도주는 또 한 번 바뀔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주에 제가 뭐 여러 가지 바이오 화장품 업종의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분석을 해드렸고 또 추가로 제가 의료 업종에 대해서도 분석을 해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이제 방송을 끝마치고 나가다 보니까 우리 권미란 앵커가 질문을 하더라고요. 유아용품 업종은 어떠냐 이렇게 물어보길래 저도 궁금했습니다. 최근에 상당히 강하게 급등을 했는데요.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에서 물어봤고 그래서 제가 한번 이번 주는 최근에 강한 그러니까 화장품주에 이어서 시세를 주도했던 하지만 지난주부터 꺾이기 시작한 유아용품주에 대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개괄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중국은 올해부터 둘째 자녀 출산 허용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쪽 관련주들이 실제로는 뭐 실적이나 매출이 크게 좋아진 건 없어요. 작년에 상당히 안 좋았고 올해도 좋아져봐야 일부 기업들만 조금 좋아지는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대감으로 주가가 급등을 했는데 중국이 지금 보면 98조 규모래요. 2018년도 정도 되면. 근데 올해보다 한 2.3배니까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특히 우리나라 기업들의 제품이 중국 부유층이나 중산층 쪽에 먹히니까 그런 쪽으로 이제 매출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쭉 한번 주말 동안에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실제로 그 매출이 일어나는 기업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다 어떤 중국 시장은 다 진출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지금 매출이 일어나는 것은 극히 미비하다. 그러니까 매출액 대비해서 그 비중, 그러니까 중국의 수출 비중이요, 10% 넘는 게 별로 없어요. 뭐 1%도 안 되는 기업도 많고요. 근데 앞으로 그 매출 비중이 늘어날 거라는 그 기대감으로 주가가 움직였다고 전제하에서 한번 지켜봐 주세요. 주도주였던 아가방 컴퍼니 같은 경우는 유아 그 스킨케어 브랜드 퓨토를 다음 달 중국 내 점포에 입점을 한답니다. 근데 실제 매출은 아직도 일어난 건 없고요. 이제는 앞으로 이제 일어날 거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주가가 상승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령 메디앙스가 있는데요. 2013년도에 중국 천진법인을 설립했고요. 중국으로의 채널을 확대 도모했다. 2014년도 수출 금액이 119억 원의 대부분이 중국한 매출이었고요. 전체 매출의 8.2% 차지해요. 그러니까 아까 아가방 컴퍼니보다는 실제로 보령 메디앙스는 매출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죠? 앞으로 여기서 늘어나면 전체 매출이 10% 이상 늘어나고 나중에 제가 재무제표 도표도 보여드리겠지만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도 일단은 조금 더 매력적인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쌍방울이라는 기업이 있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지난 3월에 리터탈리라고 해서요 중국 아동복 시장에 진출을 했어요. 근데 수주가 성공적으로 끝났다. 그 신규 런칭한 그 제품이 수주가 괜찮았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고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5, 6월 달에 일부 물량이 공급이 되고요. 그리고 본격적으로는 3, 4분기에 공급이 되는데 히트 칠지 안 칠지는 솔직히 모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 매출 비중이 1% 미만이고요. 올해는 이제 한 5%로 늘릴 것이라는 것이 자기들의 목표인데요. 뭐 그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쌍방울이는 나중에 제가 재무제표를 보여드릴 건데요. 거기에 따라서 한번 판단해 보세요. 이 기업들이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지. 그 다음에 일비스라는 기업이 친환경 유아용품 테스트 물량을 공급을 시작했다는 내용과 함께 최근에 급등했다가 다시 빠지고 있고요. 제로투세븐도 급등했다가 중국 알리바바 티몰에 그 유아동복을 입점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급등했다가 지금은 거의 제자리에 돌아와 있는 상태입니다. 상당히 좀 주가가 제일 많이 빠졌어요. 최근에 급등 이후에.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가 한번 쭉 봐드리면요. 요게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E자가 붙어 있는 거 있죠. 가로에서 E자가 붙어 있는 것들은 2015년도 매출과 영업이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상. 나머지는 이 기업들이 잔잔한 기업이다 보니까요. 가이던스 자체가 정확하게 나와 있지가 않아요. 리포트들 몇 개 정권사에서 나와 있는 건 있지만 그걸 보고 제가 뭐 예상 매출 영업이익으로 뽑을 수는 없는 것이고요. 전체적인 정권사 적어도 한 5개 이상의 정권사에서 리포트가 나오고 그래서 뭐 가이던스가 좀 나와야 되는데요. 뭐 실제로는 뭐 한두 군데밖에 나오지 않다 보니까 제가 2014년도를 기준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이 자는 올해 예상 매출액 영업이익이라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2014년도 매출 영업이익이라 보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올해는 약간 더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대체적으로 큰 변화는 없고 약간 나아진다는 수준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 30% 정도. 아방 컴퍼니 보세요. 적자 났었죠. 영업이익 마이너스 73억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좋아져서 지금 내용을 보니까 한 70억대 정도 영업이익이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되어 있더라고요. 작년에 이례적인 그런 이익 급감으로 보고 그러니까 올해는 77억, 그러니까 77억을 생각하더라도 뭐 순이익이 한 50억 정도 나온다고 생각하더라도 시가총액이 지금 4,200억이니까 어때요? 80배예요, 80배. 그죠? 80배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 판단에서는 우리가 손을 댈 수 있는 영역이 아닌 거죠. 그죠? 기대감으로 올랐지만 펀더멘탈은 따라주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종목이 관심이 갈 때 막 급등해서 내가 이 종목이 눌림목 가격 조정이 들어올 때 들어가야 될 거를 판단할 때 이런 것들이 상당한 도움이 되는 거죠. 여기서 더 날아가더라도 쳐다보면 안 되는 거죠. 왜? 내가 올해 전체적인 순이익 대비해서 이 기업의 퍼가 80배 이상 기업을 살 필요가 없는 거죠. 그죠? 한 100배 이상 갖다 이제 빠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업에 대해서 손댈 필요가 전혀 없고요. 보령 메디앙스는 올해 이제 84억, 77억 정도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그 정도 예상이 되는데 시가총액이 2,548억. 좀 낮죠? 한 30배 정도에서 지금 제가 정확하게 한 30배 정도 넘어가는 수준이죠. 그나마
아가방 컴퍼니 대비해서는 가격적으로는 그죠? 가치 측면에서는 싸 보입니다. 예, 근데 30배 이상의 성장성을 부유할 수 있느냐? 예를 들어서 77억을 내는 회사가 지금 시가총액이 2,500억이거든요. 100억 내고도 시가총액이 1,000억인 회사도 또 수두룩하거든요. 근데 성장성이 있다 보니까 프리미엄을 주는 겁니다. 그죠? 33%, 33배라면 매년 33% 성장하면 괜찮은 거예요. 예. 그죠? 근데 아까 중국 시장이 보면은 3년 후에 2.3배로 성장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그만큼 성장을 하는 거죠, 중국은. 하지만 보령 메디앙스가 중국에 진출해서 그만큼의 성과를 같이 누릴 거냐. 화장품 관련주들처럼. 그거는 솔직히 아무도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거죠. 제품을 잘 만들어내면 33% 이상 성장할 수 있는 것이고요. 50%씩. 안 되면 중국 매출은 10% 이상 못 뽑아내면서 미비하게 증가되면서 국내는 정체 상태니까 여전히 프리미엄을 주기가 힘든 거죠. 그래서 리스크가 분명히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보령 메디앙스도 그나마 대표적인 아가방 컴퍼니보다는 매력적이지만, 그죠? 가격 측면에서 매력적이지만, 비교를 해봤을 때, 그러니까 순수하게 우리가 유아업종 자체를 비교해 봤을 때, 우리나라 국내 업체들과 비교해 봤을 때는 비싼 편입니다. 쌍방울 같은 경우는 1,500억대인데요. 이 기업도 할 말이 없죠. 네, 적자를 내는 회사는 일단은 무조건 투자 대상이 제예요. 흑자 전환이 확실화될 때, 또는 실제 흑자 전환으로 전환이 될 때, 그때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역시 이 기업도 한 50억 낸다고 하더라도 30배 이상의 그런 시가총액을 기록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로투세븐 같은 기업은 역시 적자 기업이고요. 네, 이런 기업은 투자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일비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28억 내고 있거든요. 그죠? 28억 내고 있죠. 네, 근데 이제 1,000억이 넘는 수준이거든요. 이것도 지금 여기는 26.1배로 나와 있지만 30배 이상 되는 수준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올해 이제 실적이 좋아지니까 제가 펄을 저 정도로 지금 계산을 해서 올린 건데요. 비쌉니다. 예, 비싸긴 비싸요. 근데 이제 그 영업이익의 그 성장 속도라든지 그런 것들, 그냥 몇 년 동안의 매출과 영업이익의 성장 속도가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일비스가 좀 매력적인 부분이 있어요. 스몰캡 주 중에서도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프리미엄을 좀 많이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나마 보나리자가 최근에 이제 급등위에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그나마 이 기업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올해 전체 영업이익 대비해서는 크게 부담은 없는 그런 수준으로 보이고요. 그래도 제 판단에서는 그렇게 매력적이는 않고, 키스트는 아시다시피 기획사 하는 회사잖아요. 연예기획사. 그러니까 키스트가 하고 있는 그 유아용품 관련 매출은 좀 미비해요. 예, 좀 나중에 제가 아까 안 보여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출자한 회사가 하나 있거든요. 그 유아용품을 파는 회사예요. 그 회사 매출 해봐야 미비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면 가장 매출이나 그나마 영업이익이나 순이익이 높은 회사가 키스트긴 한데 대부분은 다 연예기획사 쪽에서 나오는 그런 수익이고요. 나머지는 미비하기 때문에 유아용품주로 비교하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전체적으로 보면 별로 저는 추천해드리고 싶지가 않다. 기대감만으로도 급등했고 펀더멘탈이 전혀 쫓아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유아용품주들은 가격 조정을 충분히 받은 다음에 매수를 하면 했지, 지금 자리에서는 가격적으로 별로 메리트 있는 기업들이 눈에 띄지는 않습니다. 자, 그 다음 어류주가 그나마 나아요. 같이 비교를 해보시면 NK 트렌드가 퍼가 19.4가 되고요. 베이직 하우스가 올해 기준으로 보면 13.7이에요. 오히려 이런 기업들이 조정을 받으면 중국 유아용품주, 어류주들 있지만 이런 쪽이나 영업무역을 비롯해서 그 관련주들 있잖아요. 그런 쪽에서 오히려 기회를 잡는 것이 가격적으로는 더 메리트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너무 오른 유아용품주는 투자 대상에서 제외를 하시는 것이 맞지 않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지막 최종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면, 유아용품주는 기대감이 성장성을 너무 앞질렀다. 그러니까 일부 기업을 제외하고는 거품이 이미 낀 상태다. 그러니까 비중 축소를 공고드리고요. 가격 조정 시 매수 접근을 자제해라. 그리고 오히려 중국에 진출한 어류주에 대한 관심이 낮다. 중국 소비 관련 내수주를 찾는다면 그런 쪽에서 조금 더 관심이 필요한 자리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유아용품주 오늘 펀더멘털적인 분석을 다뤄봤습니다. 지난주 시장에서 그 관심을 보면 증권사 리포트들도 그동안 좀 많이 읽혀져 왔었던 중국 소비 수혜주다라는 쪽보다는 좀 뭔가 더 새롭고 특색 있고 또 레벨업 될 수 있을 만한 요인을 갖춘 종목이 뭔지 발굴하는 모습들이 좀 역력했는데요. 시장의 변화들이 좀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새롭고 혹은 정말 확실한 성장성이 담보되어 있으면서 가격 조정이 충분했던 쪽 종목을 고르는 해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내일은 또 우리 주식시장 휴장이고요. 수요일장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